한 분기에 57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더하면 어떨까요? 두 회사를 합친 분기이익은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어떤 회사일까요?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어야 하는 기업, 가장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고작 5배에서 8배 사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평범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도 PER 15배는 받는 시장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 동네 치킨집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시장이 미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 시장이 반도체를 의심하는 이유를 단 3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3개의 의심의 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호황의 중심에 있는 AI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버블일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지금 시장이 반도체를 낮게 평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3개의 벽을 하나씩 꺼내서 마치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듯이 증거를 보고 논리를 따지고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심이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과장된 공포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3개의 벽을 전부 넘고 나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다른 시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중국입니다. 아마 반도체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께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바로 이거일 겁니다. 중국이 따라오잖아요.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는 꽤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CXMT입니다. 이 회사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DRAM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했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CXMT의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퀄컴과 협력해서 모바일 D램 공급까지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의 HP도 CXMT 칩을 검증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특히 메모리 산업의 특성상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마진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벽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중국이 값싼 DRAM으로 시장을 잠식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먼저 던지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시장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 NAND, 이걸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2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 메모리 시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들, 여기에 들어가는 D램과 NAND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역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바로 최첨단 메모리 시장, 특히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이건 일반 소비자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아니라 AI 서버, 엔비디아 GPU, 데이터 센터 같은 초고성능 연산 환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진짜 돈을 벌어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단가가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고 기술 난이도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현재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몇 곳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곳은 범용 메모리 시장이고 진짜 이익이 폭발하는 곳은 최첨단 HBM 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은 겉으로는 같은 메모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제 첫 번째 벽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위협 분명히 현실입니다.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일정 부분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이 붙으면 마진이 압박받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서 돈이 벌리느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이익은 범용 메모리가 아니라 바로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결정적인 장벽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입니다. HBM을 생산하려면 최신 EUV 장비, 첨단 패키징 기술, 고난도 공정이 필요한데 이 핵심 장비들은 대부분 미국, 네덜란드, 일본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현재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붓더라도 최첨단 HBM 시장으로 넘어오는 길 자체가 막혀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외곽 지역은 점령할 수 있지만 수도와 금고는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점유율, 즉 매출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봐야 할 것은 이익 점유율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이익이 집중되는 핵심 영역, HBM 시장을 중국이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치명적인 리스크는 아닙니다. 즉, 이 첫 번째 벽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제한된 위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앞서 나온 중국 리스크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질문입니다. AI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 결국 하나로 정리하면 AI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한 번에 꺼져버리는 거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이 AI 투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I 투자가 꺾이면 데이터 센터 투자도 줄어들고 GPU 수요도 줄어들고 결국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AI가 잘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호황 자체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고 있는 이 막대한 돈, 과연 그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순간 이들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반도체 사이클은 순식간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벽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AI가 진짜가 아니라면 지금 반도체의 모든 상승은 거품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시장 전체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한번 비교해야 합니다. 바로 닷컴 버블과 지금의 AI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기대 속에서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입니다. 누가 투자하고 있는가? 닷컴 버블 당시를 떠올려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서도 빚을 끌어다 써서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현금은 없고 수익 모델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래 기대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AI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빚을 내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존 사업에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돈을 바탕으로 AI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건 생존을 건 베팅이 아니라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AI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도 그걸로 무엇을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로 이미 매출을 만들고 있고, 메타는 AI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 효율을 끌어올리며 실질적인 수익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AI는 더 이상 나중에 돈이 될지도 모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낼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의 AI는 먼저 깔고 나중에 수익을 고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계속 투자하는 상황에서 나만 멈추는 순간 시장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닷컴 버블은 돈 없이 기대만으로 만들어진 거품이었다면 지금의 AI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수익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두 번째 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AI 하면 보통 떠올리는 게 뭘까요? 대부분은 HBM, 즉 엔비디아 GPU에 붙는 고가의 메모리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HBM은 지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고 가격도 비싸고 수익성도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의 중심이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닝은 AI 모델을 처음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막대한 연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고성능 GPU와 HBM이 핵심이 됩니다. 반면 인퍼런스는 다릅니다.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이 실제로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봇, 검색, 추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바로 인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인퍼런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버에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수요가 꼭 HBM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DDR5 같은 일반 D램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AI 수요가 커질수록 HBM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범용 D램 수요까지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HBM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단순히 고급 메모리 시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체 메모리 생태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HBM 가격이 오르고 동시에 D램 가격도 같이 오르는 이유. 이건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AI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중국과 AI에 대한 의심을 하나씩 점검했다면 이 마지막 질문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더 아픈 질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삼성전자를 사야 하죠? 이 질문 뒤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TSMC에게 완전히 밀린 것 아닌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건 바로 수율이었습니다. 수율이 낮다. 고객이 이탈한다.
첨단 공정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뉴스들이 반복되면서 삼성전자 전체 밸류에이션에도 지속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도 삼성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회사 아닌가?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흐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칩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패키징을 하나로 묶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등장합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구조는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칩과 메모리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수율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올라오고 첨단 공정에서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악화되는 흐름이 아니라 개선되는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 변화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디스카운트는 파운드리는 안 된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확신이 혹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확신 의심으로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벽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성이 TSMC를 이기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 똑같은 게임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를 결합한 완전히 다른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이제 막 숫자로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로 조금씩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SK 하이닉스는 HBM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수익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더해 파운드리 턴어라운드라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지만 투자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의 흐름을 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에서 나오는 재평가를 볼 것인가. 이제 세 번째 벽의 출발점.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겁니다. 반도체는 좋은데 왜 하필 삼성전자야?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꽤 냉정한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TSMC는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고 삼성은 몇 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핵심 문제였던 수율 1 이슈는 반복적으로 지적됐고 주요 고객들이 이탈했다는 뉴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쌓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는 강하지만 파운드리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인식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좋아 보여도 삼성전자에는 쉽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벽의 출발점이자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TSMC와 같은 길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순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칩을 설계하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가장 정밀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해주는 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은 단순한 파운드리 회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 DRAM, NAND,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기술, HBM, 그리고 자체적인 칩 제조 역량까지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여기서 AI 시대의 핵심 요구가 드러납니다. 지금 AI 칩을 만드는 고객들은 더 이상 단순히 칩만 잘 만들어주는 공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로직 칩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패키징까지 하나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AI 성능은 칩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와의 연결 구조, 데이터 처리 속도, 패키징 기술까지 전부 맞물려야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포지션에 서게 됩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삼성전자는 설계된 칩을 실제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통합형 기업에 가깝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 차이입니다. 여러 회사를 나눠서 협업하는 것보다 하나의 파트너와 함께 칩과 메모리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다면 개발 속도, 비용, 성능, 모든 면에서 이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한 파운드리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능력이 경쟁력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는 다른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벽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는가? 아니죠.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결합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조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이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플러스 패키징을 하나로 묶어서 AI 시대에 맞는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을 넘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재평가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AI 수요의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HBM 점유율이 높고 단기 이익 성장도 뚜렷하고 AI 사이클과 거의 직결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가장 잘 버는 구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도 메모리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 파운드리 턴어라운드라는 추가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증명된 스토리는 아니지만 만약 시장이 이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단순한 실적 상승을 넘어서 재평가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확실한 현재의 수익, 삼성전자는 불확실하지만 더 큰 미래의 업사이드입니다. 둘 다 반도체지만 투자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확실함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에서 나오는 기회를 살 것인가?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한 겁니다. 의심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좋은 산업을 찾고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도 막상 투자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그냥 매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이든 매매 차익이든 약 15% 이상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고 같은 수익을 냈는데도 계좌 하나 차이로 최종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계좌이면서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금 저축과 유사하지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SA 계좌입니다. 이건 흔히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은 아예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도 일반 계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반도체 ETF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느냐, 절세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몇 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전 투자자는 종목을 고르기 전에 먼저 계좌 전략부터 설계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수익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 계좌의 존재는 알지만 정작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순서대로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IRP 계좌입니다. 연금 저축으로 한도를 채운 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자금은 ISA 계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약 5천만 원 수준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금 저축에 600만 원, IRP에 추가로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넣게 되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900만 원 절을 16.5%이 약 148만 5천 원. 이 금액은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확정적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즉,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시장이 횡보해도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이미 16.5% 수익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오를까만 고민하는 사이에 이 전략을 쓰는 사람은 출발선부터 이미 앞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이긴다. 계좌만 제대로 써도 이미 수익이다. 이 차이가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좌들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투자라고 해도 ETF 선택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안정적인 접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대형 반도체 ETF입니다. 이런 ETF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집중된 전략입니다.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대장주 중심의 상승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소부장, 즉 반도체 소재, 장비, 후공정,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영역은 변동성은 크지만 사이클이 강하게 올 때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글로벌로 넓히는 방법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활용하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같은 세계 핵심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수익 구조는 더 다양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계좌별로 다르게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계좌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대형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IRP의 경우에는 규정상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채권형 ETF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ISA 계좌는 다릅니다. 이건 3년에서 5년 중기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반도체 톱10 ETF를 중심으로 소부장 ETF를 섞고 글로벌 ETF까지 일부 포함해서 비과세 한도 안에서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반도체 투자라도 계좌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고 ETF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걸 구분해서 설계하는 순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자산 운용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이야기, 즉 중장기 관점에서의 반도체 투자 논리를 봤다면 이제는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트리거, 즉 모멘텀을 봐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넘을 수 있는가? 이미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HBM 수요 폭발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 발표되는 숫자가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순간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의 상승 모멘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도 곧 따라온다. 즉, 하나의 실적이 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실제 숫자가 그걸 얼마나 넘어서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투자에서 중장기 논리가 맞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결국 숫자가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다음 이벤트를 놓치지 않는 것. 이 타이밍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기에 57조 원을 버는 회사가 PER 5배에서 8배에 거래된다. 이건 시장이 미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여기까지 분석을 따라오셨다면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시장은 미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중국이 결국 메모리 시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공포. 두 번째,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사실은 거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세 번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 이 세 가지 두려움이 겹치면서 지금의 낮은 PER, 즉 극단적인 저평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만 가장 돈이 되는 HBM 시장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고 이미 실제 매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완벽한 회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PER 5배에서 8배는 망해가는 산업의 가격이 아니라 아직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는 산업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큰 기회는 언제 생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포는 남아있지만 데이터는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시장의 시선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 바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지금 반도체는 아직 낙관이 아닌 회의 속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기회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입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의 차이는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빠져나오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ER이 20배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5배에서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논리가 유효하지만 만약 시장이 과도한 낙관으로 돌아서면서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확장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과열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빅테크의 AI 투자 증가율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 동력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지갑입니다. 이들의 투자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수요의 구조적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HBM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HBM은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꺾인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AI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지금 당장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한 완성된 투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시작합니다. 사상 최대 이익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싸지? 의문을 던집니다. 시장에 숨겨진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세 가지 벽을 제시합니다. 중국 AI 버블, 삼성 파운드리, 그 다음 각각의 벽을 데이터와 논리로 검증합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위협은 아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한 실전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낙관이 아니라 회의의 구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출구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PER, 빅테크 투자, HBM 가격을 체크하라. 이 구조가 완성되면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프레임워크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를 만들어냅니다.